작가 리차드의 집. 부인은 놀고 있고 짐을 들여옵니다. 사실 이 짐은 리처드 형네 가족의 유품들. 아들놈도 있긴 한데 기타 치는 금쪽이었죠. 손님 대접은 안중에도 없는 노답 와이프. 유품들 중엔 타자기가 있다는데요. 장례 비용 등 다 떠하는 게 불만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음주운전하다 난 사고. 그래도 착한 그 집 아들이 남긴 타자기였던 거죠. 돈 못 버는 작가인 남편을 비꼬는데 여하튼 참 안 됐습니다. 짐을 풀며 스몰 토크를 이어가는데요. 글이 잘 안 써지는지 답답한 리처드. 컴퓨터로 쓰면 참 빠를 텐데 라며 노래를 불러왔었죠. 그걸 들은 기특한 조카가 작은 아빠를 위해 만들었다는 기계. 조악하지만 그럴싸한 걸 남겼습니다. 삭제키와 실행키. 참 좋은 아이였다네요. 반면 스트레스 유발자인 이 집의 금쪽이 아들. 드디어 대왕 큰 플로피 디스켓과 함께 컴퓨터가 작동합니다. 오직 글만 쓸 수 있는 그 시절 워드 프로세서. 기특한 녀석이 작은아빠 생일에 맞춰 만들었던 거였죠. 그렇게 작성해보는 한 줄. 사실 사망한 형수는 리차드와 먼저 썸 타던 여인이었습니다. 현재의 부인과는 정반대. 감시 카메라 마냥 두고 간 저 사진 얘기를 쓰곤 삭제합니다. 그런데 진짜 사라진 액자. 다시 사진 얘기를 쓰고 실행하는데요. 설마 쓰는 대로 삭제와 실행이 된다는 걸까? 이번엔 골드를 캐보려는 리차드. 결과는 성공입니다. 현재 가치로 1억 원이 뚝딱 나왔는데요. 다녀갔던 노인의 전화. 두리뭉술하지만 아무튼간에 조심하라는 경고를 남깁니다. 문제는 기계 상태가 좀 불안하다는 것. 미래를 위한 명령어를 고민하던 그때 금쪽이 놈이 사고를 칩니다. 참다 고민 끝에 입력한 그것. 바로 아들 삭제. 그리고 완료. 고요함이 찾아왔죠. 복잡한 감정이 들던 그때 놀러갔던 아내가 왔습니다. 그 즉시 눈물 섞인 원망이 시작되는데요. 라는 건 상상이었고 둘은 그냥 딩크족으로 사는 현실. 바뀐 것도 그대로인 것도 있지만 부인 인성은 여전히 개차반입니다. 이렇게 흘러간다면 다음은 아마도 부인. 근데 기계 상태가 좀 불안한데요.
죽은 형수와 조카를 내 가족으로 만들겠다는 리차드. 기계는 결국 타버렸고 벽에 걸린 새로운 가족 사진. 이제 과연 행복한 삶이 이어질까요? 어느 주택 찾아온 건 여학생입니다. 딱 봐도 깐깐해 보이는 집주인은 월세를 낸 거였죠. 마지막 매물인지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학장이기도 한 그는 엄한 규칙을 설명하는데요. 그냥 쥐죽은 듯이 지내라는 것. 옥탑치곤 나름 그럴싸한 방으로 안내하는데 월세까지 저렴하니 감사할 따름이었죠. 딸은 출가한 건지 비어있던 방인 건데요. 잠겨있는 쬐끄만 옷장이 특이했습니다. 그리고 어쩐지 계속 신경이 쓰이는 옷장. 한밤중 분명 잠겨있던 그 문이 밤중에 들었던 걸 말해보는데요. 쥐 따위는 없다고 단언하는 임대인. 아무 키나 꽂아봤지만 역시나 안 열리고 쥐덫까지 준비한 학생. 그때 열린 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덫을 확인하려는데 역시나 또 안 열리고 야심한 시각에 열리더니 뭔가가 나왔습니다. 이미 밖으로 나와버린 그 존재는 시꺼먼 침대 밑에 있었죠. 다음 날 쥐가 진짜 있다고 또 말해보지만 양치기 소녀가 된 느낌입니다. 하지만 귀가한 그녀. 또 열려있는 옷장 안엔 이 집 딸의 물건들이 가득한데요. 덫은 그대로. 정말 커신이 고칼 노릇입니다. 일단 이 집 가족에 대해 묻는 그녀. 방에 진짜 뭔가 있다니까는. 그날 밤 여지없이 스스로 열린 문. 마침내 그녀가 마주한 건 바로 괴물. 그리고 무차별 공격. 다음 날 사라진 학생 얘기를 전해주는 집주인. 그리고 조용히 접근하는 괴물. 그 정체는 바로 이 집 딸이었습니다. 1984년 TV 시리즈 어둠 속의 외침 테일즈 프롬 다크사이드입니다. 우리 채널 3대 미스터리 미드 라인업에 이은 네 번째 시리즈인데요. 심야의 화랑과 환상특급 시리즈의 제작자는 로드 설링, 어메이징 스토리는 스티븐 스필버그죠. 오늘 어둠 속의 외침 제작자는 좀비의 아버지, 호러 거장 조지 로메로 감독입니다. 이 시리즈의 특징은 비교적 저예산으로 제작돼 구성이 소박하며 제목처럼 아주 어둡고 찜찜한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는데요. 반가운 건 에피소드들 중엔 또 스티븐 킹 선생의 원작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첫 번째 에피 신들의 워드 프로세서, 그의 단편집인 스켈레톤 크루 하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소설에선 죽은 가족이 형이랬다 동생이랬다 번역 오류가 좀 있긴 한데요, 대부분의 설정과 내용이 같다고 보면 됩니다. 결국 원리는 알 수 없지만 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최첨단 미세한 사제 조립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로 꿈에 그리던 본인만의 가족을 재구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몇 가지 불안한 조짐들이 있죠. 소년이 만든 조악한 기계였기에 과부하가 터지는 와중 실행된 명령을 아는 것. 이건 좀 디테일한 부분이긴 하지만 작동이 잘 안되자 버튼을 연타했습니다. 그럼 혹시 그들이 몇 세트나 나타나는 건 아닐지 과한 추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게 스티븐 킹 원작이란 걸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냥 반이라면 충분히 이러고도 남죠. 아무튼 이렇게 구성은 좀 다르지만 인물의 생사를 소원의 소지로 삼는 게 어딘가 고전 원작 원숭이 손 소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극중 전화로 이웃 노인이 조언해주는 장면 또한 분명히 뭔가 예상치 못할 대가를 치러야 할 거란 암시를 주죠. 킹 선생이 순순히 행복한 엔딩을 줄 리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저였다면 아주 쇼미더머니를 연타했을 텐데 아쉽네요. 배우를 보면 주연 리차드 역의 브루스 데이비슨, 엑스맨 시리즈의 국회의원 역이었고 아주 활발한 연기 활동 중. 감독은 마이클 고닉이며 스티븐 킹 원작의 앤솔로지 영화 크립쇼2를 감독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옷장 속 편입니다. 하숙하는 여대생의 방. 요상한 낌새에 잠긴 옷장에는 괴물이 살고 있었고 알고 보니 그 괴물은 집주인의 딸이었다는 것. 집주인이 수의대 학장이라는 설정인지라 만들어낸 괴물인지 실제 아이인지는 미스테리입니다. 그렇게 세입자로 밥을 먹이며 성장하는 거겠죠. 이래서 부동산은 중개업자를 잘 만나야 한다는 것. 시세보다 괜히 싼 방은 반드시 사연이 있는지 의심해봅시다. 집주인 학장 역의 배우는 심야의 화랑 공포의 내기편에서 달팽이 인간으로 레슬리 닐슨 아저씨를 협박하던 그 TV 속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피의 감독은 특수효과 전문가이자 감독과 배우도 병행하는 톰 사비니입니다. 황혼에서 새벽까지의 야스머신으로도 유명하죠. 이 감독은 극중의 딸 괴물을 농담삼아 리찌라고 불렀는데 아예 정식 명칭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 드라마 시리즈의 메인 캐릭터로 꼽히는 리찌. 리찌야, 앞으로는 애지간하면 사람 대신 음식을 좀 먹고 건강해야 한다. 지금까지 아주 찜찜한 새 미스터리 시리즈 어둠 속의 외침이었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영화는 SF입니다. 안녕.